대로만을 찾아다니는 짐승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산중군자인 거예요, 호랑이가.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반도는 정말로 호랑이에게 먹이의 천국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호랑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태계에는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흐릿해져가는 과거를 생생한 현재로 다시 불러내는 공간. 박제를 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보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재현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게 그 박제사가 하는 일이에요. 10년차 박제사 윤진아. 그녀는 잊혀져가는 동물의 기록자다. 2016년 자연사한 코아는 멸종위기종 한국 호랑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힘찬 몸짓이 눈앞에서 되살아났다. 코아는요, 2002년에 남한 호랑이 엄마랑 북한 호랑이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호랑이고요. 수컷 호랑이는 살아있을 당시에 저희 동물원에서 가장 잘생긴 호랑이였어요. 강인한 앞발이 차가운 눈바람을 가르며 눈보라를 일으킨다. 이 표본이라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으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실물로서의 기록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동물이 살아있을 당시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종의 특성과 그 동물이 사는 서식지와 생태적인 환경까지 담아서 재현하려고 했어요. 겨울이면 드넓은 백두대간 눈밭에 무수한 발자국을 남기며 떠돌았던 우리는 한국 호랑이다. 한반도를 자유롭게 오르내리던 나를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 동북호, 조선범, 아무르,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호랑이 혈통을 서로 지역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죠. 여기 중국에서는 동북호랑이라고 그러죠. 동북공정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호랑이라고 부르죠. 아무르 강이 그게 제일 큰 그랜드 마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호랑이가 아무르 호랑이. 우리는 한국 호랑이.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 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한반도와 연해주는 모두 지리학적으로 동고 서저 지형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시오티알린 산맥을 통해서 북한의 백두산 함경산맥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으로 쭉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았던 동물들이 거기서 다 내려왔어요. 오래전 백두대간과 시오테알린 산맥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생태 통로였다. 수컷 호랑이는 행동 반경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암컷 호랑이는 대략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니까는 러시아에서 봤을 때 한 달 만에 800km 가까이를 이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 야생 호랑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한국 호랑이종 형제들이 500여 마리 정도 생존해 있을 뿐이다. 박수용 감독은 약 30년간 사라져가는 한국 호랑이를 찾아다닌 자연 다큐멘터리스트다. 이 호랑이는 늙은 호랑이에요. 늙은 수컷 호랑이에요. 이 보세요. 발이 꺾였죠. 이렇게 늙으면 발이 이렇게 꺾여요. 암호랑이는 사뿐 이렇게 있는데 수호랑이는 늙으면 이렇게 꺾여서 스크래치를 남겨요. 흔적을. 그런 다음에 디뎌요. 늙은 호랑이의 특징이에요. 호랑이에 빠져있던 세월 동안 직접 촬영한 영상만 해도 15,000시간의 분량. 호랑이가 물 가까이에서도 산다거나 다른 육식동물보다 가족애가 강하다는 습성을 그는 경험으로 터득했다. 이 동물애가 2022년이죠. 그러니까 19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이죠? 95년부터 2002년이니까 27, 8년? 호랑이는 따라다녀서는 안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기다려야 된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불빛도 피우지 말고 힘들지만 기다리면 촬영할 수 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 땅속에서 꽁꽁 언 주먹밥을 먹으며 6개월 넘게 호랑이를 기다린 적도 있다. 뒤에서 호랑이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 있죠. 뿌드덕 뿌드덕. 내가 3년간 못 보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암호랑이니까 실수를 했어요. 카메라 렌즈를 멀리 광으로 넓게 이렇게 펼쳐놓으면 다 보이는데 렌즈 안 움직여도 욕심이 나서 렌즈를 줌인했어요. 그래갖고 블러디메리 얼굴을 잡았어요. 그 순간 꼼짝도 안 하고 나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지가 온 발자국 그대로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잔인한 사냥법 탓에 피해의 여왕, 즉 블러드메리라 불리던 암호랑이와의 첫 만남. 한 발 두 발 가까이 다가오더니 처음 냄새를 맡더라고. 그러면서 훅 이 소리 있죠. 호랑이가. 그러면서 호랑이 수염 긴 거 알죠. 그게 내 손등을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때 살이 엄청나게 떨렸어요. 부들부들 나도 모르게. 그게 첫 블러디메리의 조우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낮에는 가고 밤에는 와서 공격하고. 3년 후 굶주림으로 차가운 죽음을 맞이한 블러드메리는 어느 호랑이보다 뜨거운 모성애를 가진 어미였다. 오래도록 그녀를 쫓으며 관찰해온 이들이 본 마지막 모습은 애잔했다. 늙고 낙오하고 삶을 마감하는 호랑이는 영혼을 가진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 첩첩산중 백두대간 한가운데 호랑이가 살고 있다. 축구장 7개 면적의 땅에 조성된 호랑이 숲이다. 조심성 많은 미스 호랑이 도화, 안방마님 한청이를 비롯해 6마리 호랑이들의 보금자리다. 야생의 습성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 꾸며진 호랑이 숲에선 한국 호랑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호랑이는 물을 좋아한다. 수영 잘하죠, 호랑이? 저희 애들은 잘합니다. 날이 덥거나 아니면은 자기 뭐 좀 체온이 좀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막 물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체온 조절도 하고 하는 모습이 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수영도 능숙하다. 삼면이 바다였던 한반도는 예로부터 호랑이의 대표적인 서식지였다. 외형적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8개 아종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털 색깔도 벵갈이의 이런 호랑이들보다는 조금 이제 연하지만, 그리고 두상이라든가 이런 골격 이런 게 다른 호랑이에 비해서 좀 더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컷 한국 호랑이는 큰 것은 4m에 이르기도 한다. 자기 영역에 대한 이제 표시거든요. 영역 표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고목이라든가 이런 나무에는 이제 자기 발톱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자기 영역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 귀 쪽을 이제 비비면서 자기 이제 호르몬 냄새를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자기 영역에 대한 주장. 자기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또는 암컷에게는 자기의 우월함, 연애 편지같이 나는 사냥을 잘한다, 힘도 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자한테는 나 힘센 놈이니까 우리 영역에 오지 마라. 어떤 수호랑이는 한 지역에서 다른 수컷이 공존하는 걸 싫어해요. 암컷은 상관없어요. 자기 영역을 지키고 확보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한때 자기 영역을 벗어난 북한 호랑이가 남한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다. 내가 살던 곳은 북한 낭림산. 갑자기 사로잡혀 평양동물원에 잠시 머물다 남한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한반도를 넘나들었던 마지막 야생 호랑이라 불렀다. (1993년) 북한에서 7년생 정도의 야생 호랑이가 잡혔다. 낭림산에서 발견된 낭림이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북한이 남한에 기증한 첫 호랑이였다. 오래전 이 땅은 호랑이의 숲이기도 했다. 한양을 둘러싼 북악산과 인왕산도 호랑이의 터전이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민가나 궁궐에서 호환을 당한 기록도 수없이 많다. 이 호랑이가 한반도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호피. 조선 초에서 이제 제도화하는데 각 고을마다, 그러니까 군과 현, 9년마다 1년에 3장을 표피 또는 이 호피를 공납으로, 곡물로 납부해라. 이제 이런 이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당시에 9년 숫자가 대충 한 300개 이상, 한 330개 내외 정도 되거든요. 시기마다 좀 다른데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000마리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걸로 추산을 하고 조선 왕조가 이제 그렇게 제도로 만든 거죠. 1년 중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하러 다닌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착호 갑사, 호랑이를 잡는 특수부대까지 생겨났다. 직접 호랑이를 잡는 그거를 이제 주로 담당하는 병사들을 이제 체계화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호랑이 잡는 제도에 대한 이제 포상 제도가 체계화되면서 경국 대전에도 이 포호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포상도 두둑했다.
호랑이를 잡으면 돈이 되고 명예가 되는 세상이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호환이에요. 호환. 그만큼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예요. 실제로도. 그런 이면에 그거를 잡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좋은 초가집이 뭐 30냥, 뭐 40냥 이 정도 하면은 호랑이 가지고는 보통 100냥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호랑이와 얼마나 가까운 민족이었을까? 옛날에는 막 호랑이를 개처럼 키웠나? 그러니까 완전 친해 보여. 민화와 조각, 속담과 풍습, 문학과 신화 속에서 호랑이는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호랑이를 까꿀로 달아매놨어. 말을 안 들어서. 호랑이하고 아주 가까운 친근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만큼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다는 그런 의미죠. 1908년 소년 창간호에는 획기적인 한반도 지도가 실린다. 최초의 호랑이 모양 지도다.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 칭한 육당 최남선의 솜씨였다. 중국의 위지라고 하는 옛날 기록에 보면 조선을 호담국이라고 불렀어요. 호담이라는 것은 호랑이 이야기, 농담, 이 얘기가 많은 나라가 조선이다. 조선 사람들은 호랑이를 길러서 같이 거리를 지나다닌다. 우리는 호환을 무서워하면서도 호랑이를 좋아하는 호담국이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호랑이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무덤을 호위하던 호석. 갓 시집간 신부 가마나 고관대자 가마에 얹었던 호피. 심지어 왕의 용상에도 호랑이 가죽을 깔았다. 호랑이에게 피해는 입었어도 호랑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호랑이는 현실에서도 이야기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강원도 민통선 부근 오지에서 호랑이로 보이는 맹수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양이과의 맹수로 추정되는 몸집이 큰 산짐승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여전히 호랑이가 있다고 믿고 싶은 그 마음만은 간절할지 모른다. 발자국을 석고로 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건도 넘는 제보를 받고 가봤는데 한 번도 진짜 호랑이를 흔적은 본 적이 없어요. 가보면 개예요. 발자국이 개예요. 큰 도사 발자국이야. 호랑이 많아요. 뭐 눈에서 탁 찍혀서 눈이 좀 녹으면 커지잖아요. 굉장히 커 보이지. 근데 발톱 자국이 있어요. 개는 발톱 자국이 있어요. 호랑이, 고양이 거는 발톱 자국이 없어요. 어떤 송아지를 호랑이가 잡아먹었다 그래서 가보면 엉덩이에도 상처가 있고 가슴에도 상처가 있고 머리에도 상처가 있고 막 온 데서 물었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사냥 안 해요. 목을 물든지 목뼈를 부러뜨리든지 딱 사냥 부위가 간단해요. 결정적으로 호랑이의 흔적이 남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발견되고 확인된 예는 없습니다. 남한의 야생 호랑이는 1920년대를 끝으로 종적을 감춰버린다. (100년) 전 호랑이의 땅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08년 잡힌 암컷 호랑이 박제. 이 안에 지난 100년의 기억이 담겨 있다. 이 호랑이의 이름은 호순이 할머니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전남의 영광 불갑산 근처에서 농부가 잡아가지고 지금 11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 든든하고 뭔가 걱정이 사라져요. 나는 유일하게 박제로 남겨준 남한의 야생 호랑이다. 마을 근처로 내려왔다가 농부가 파놓은 덫에 걸려버렸다. 나는 100년 전 우리가 겪었던 순환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켜왔다. 저희 마을 뒷산으로 가면 불갑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농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제 이게 호랑이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떠매고 영광에서 목포까지 이걸 가요. 그렇게 무거운 호랑이를 떠. 전남 영광에서 잡은 호랑이를 왜 50km나 떨어진 목포까지 가져왔을까? 바로 돈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아예 일본인들 거리였어요. 일본 사람이 주로 있었던 거리였어요. 여기를 지나가면 일본인 5명에 조선 사람 1명 보일 정도로. 일제강점기 목포는 수탈의 거점이자 일본인들이 신세계의 꿈을 안고 몰려들었던 곳이다. 큰 호랑이가 잡혀왔다는 소식에 일본인 유지 사이에 경매가 붙었고 당시 유달 초등학교에 자녀를 두었던 사업가가 비싼 값을 치르고 낙찰받았다. 일본에서 박제가 돼서 다시 돌아온 호순이는 학교에 영구 기증됐다. 호순이가 진짜 한국 호랑이의 혈통을 가진 야생 호랑이란 사실은 80여 년이 지난 뒤 더욱 확실히 밝혀졌다. 박제에 간신히 남아있던 눈 주변 조직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다. 3개의 다른 유전자를 염기서열이 결정해서 서로도 다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확실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있는 표본 시료가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것 같습니다. 표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사진으로 기록된 대호도 있다.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에게 습격당한 주민 이야기를 듣고 일본 순사들이 즉시 출동해 대호를 잡고야 말았다. 당시 일본인들은 호랑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몰입꾼을 동원해 가차없이 죽였다. 해로운 맹수를 퇴치해 세상을 편안히 한다는 명목이었다. 해로운 짐승을 구제, 없애버린다. 예, 구축하고 제거한다. 전국에 있는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사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까지를 완전히 이렇게 절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는 최고의 호랑이 사냥터였다. 당시 갑부였던 사업가 야마모토는 조선의 명포수와 몰입꾼을 모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대적인 맹수 사냥에 나서기도 했다.
경호군이란 이름까지 갖춘 사냥부대의 전형적인 전리품 사냥이었다. 사냥이 끝난 뒤엔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시식회까지 열었다. 듣도 보도 못한 야생동물 요리가 테이블에 올랐다. 그때 메뉴가 뭐냐라고 하면 함경도 호랑이 고기, 영흥 지역의 기러기 스프, 북청에 있는 사냥 볶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식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문화 정치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희생된 건 호랑이뿐이 아니었다. 수많은 동물이 절멸의 길을 갔다.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해수구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도 역시 호랑이를 잡아왔거든요. 사실 당시에 조선인들, 한국인들도 해수구제 사업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위협을 주는 이런 이 동물들이 사라지면 본인들한테도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호랑이를 경쟁적으로 죽여요.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그렇게 해서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마지막 남은 호랑이들이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호랑이의 시대는 가고 인간들만을 위한 시대가 왔다. (1998년) 나는 러시아 서커스단과 함께 한국에 왔다. 사람들은 나를 아주 특별하게 대했다. 나는 운수가 좋은 호랑이였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호랑이를 좋아한다. 호담국이다. 난생 처음 호랑이를 2m, 3m 우리 없이 이렇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눈을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됐는데 몸이 정말 이렇게 딱 굳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하고 계약이 끝나고 그 서커스단은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세자르만 이제 우리한테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세자르를 돌보게 됐습니다. 세자르는 호텔의 인기 스타였다. 호랑이 기운을 받으면 일사천리, 결혼이 성사된다는 소문을 타고 호텔 커피숍도 맞선 명당으로 이름을 날렸다. 세자르가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 그 선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세자르 눈 이렇게 마주치면 아들 낳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기들끼리. 호랑이는 우리 마음속 영원한 향수다. 호랑이 숲에 태군 커플이 떴다. 다소 과격하지만 사이좋은 남매, 태범과 무궁이다. 다치지만 말하다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다치지만 말하다오? 예. 그러니까 신나게 놀다 보면은 이제 자기 흥분에 못 이겨서 좀 이제 바통 나거나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치지만 않게. 최근에 이제 그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동물 사육 시설에 대한 그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관리 중심, 사육사들 중심이었으면 이제 동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냐 이런 거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 같은 시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눈을 뗄 수 없는 매력 부자 태범이와 무궁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밴드를 몰고 다니는 호랑이 숲의 아이돌이다. 영미 씨는 오늘도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애들 너무 귀엽고 눈에 밟혀가지고 주말마다 보고 싶어가지고 자진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제 덕질 1순위죠.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척하면 척. 호랑이 박사다. 저렇게 냄새를 맡고 혀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반응을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요. 호랑이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술 쭉쭉이라 그러는데 스트레칭을 고양이들처럼 해요. 이렇게 나무를 긁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귀엽고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귀엽고 다 귀엽죠. 안 귀여운 모습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침 흘리는 모습도 다들 팬분들은 귀엽다고 하시니까. 우리 민족만큼 호랑이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들이 또 있을까? 가장 좋아하는 동물도, 복원되길 간절하게 기다리는 동물도 호랑이다. 전국의 호랑이 관련 지역만 해도 400여 곳에 이를 뿐 아니라 대대적인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호랑이는 여지없이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우뚝 선다. 하지만 지금 한국 호랑이는 실체는 사라지고 상징만 남았다.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은 실체가 존재할 때 빛을 발한다. 제가 호주에 있는 친구랑 펜팔을 했어요. 무렵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네 국가에서 올림픽이고 호랑이가 마스코트라는 걸 알고 당신네 나라에 가면 국립공원 호랑이 볼 수 있냐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입었어요. 저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거든요. 뭐야? 아니 그런 게 왜 중요하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속담이나 언어에는 호랑이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호랑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호랑이 실질적인 보호는 조치는 거의 없어요. 호랑이와의 공조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산이의 신체 부위별 치수를 이렇게 종이에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박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고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호랑이 윗턱이고요. 이거는 아래턱인데 이빨을 본을 뜬 거예요. 다시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미래를 꿈꾼다. 저 멀리 호랑이의 땅에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무늬도 그렇고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호랑이가 용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치 나의 힘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반도에 우리 호랑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또 다른 우리의 그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한국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선 백두대간을 넘어 러시아 시오테알린 산맥까지 가야 한다. 멸종위기의 한국 호랑이 40여 마리가 살고 있는 라조 보호구역. 호랑이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 연구팀도 호랑이 흔적을 찾기 위해 매년 겨울마다 이곳에 온다. 눈 위에 찍힌 호랑이 발자국을 쫓다 보니 적게나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Maybe male. Bigger than. 네, 호랑이 발자국 발견했던 거고요. 이때 되게 다들 호랑이 발자국이라고 이러면서 네, 열심히 달려가서 봤죠. 그래가지고 여기 길이를 폭을 재면은 10cm가 넘으면 스컷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게 이렇게 10cm거든요. 10cm가 넘어서 얘는 수컷이겠다. 물론 발자국만 쫓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호랑이 분변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호랑이 분변 속엔 고유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그 세포들 속 DNA를 다시 분석하면 호랑이 각자가 품고 있는 수많은 비밀들이 비로소 풀린다. 똥을 발견한 건 200개에서 300개 정도고 개체 수는 40개체에서 40개체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개체별로 서식지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생존해 있는 극동 러시아 지역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의 유전자는 거의 같다. 연구팀이 호랑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표준 마커를 개발해 알아낸 사실이다. 지금 살아있는 호랑이 하나하나 한 마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 호랑이가 밀렵된 가죽이 발견됐다, 압수를 했다. 그럼 이 가죽이 어디서 온 거냐? 야생 호랑이가 잡힌 거냐? 그거를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서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호랑이거든요. 이런 분석이 가능했던 건 밑에 사람 보시면 휴먼,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호랑이 서열을 우리가 최초로 밝힌 겁니다. 인류 최초로 이 서열을 밝힌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밝혀낸 호랑이 게놈 지도 덕분이었다.
국내 연구진이 멸종 위기종 1급인 한국 호랑이의 유전체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25억 쌍이 넘는 호랑이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해독해 호랑이의 특성을 분석하고 결정짓는 것이다. 일반인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게놈 지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게놈이라 그러면 이거는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많은 정보 조가리들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유전자 하나하나를 아는데 도대체 이 유전자가 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유전 정보에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호랑이의 정체성, 도대체 호랑이가 무슨 동물이냐? 게놈으로 증명된 호랑이의 특성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호랑이가 야행성입니다. 보니까 맨날 밤에만 돌아다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근데 게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놈을 통해서 보니 야행성 관련되는 유전자가 엄청난 유전자 변이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만 먹지 않습니까? 고기만 왜 먹느냐 밝혀보니까 얘들은 굳이 채소를 안 먹어도 필요한 필수 무슨 이 영양소를 다 생산을 합니다. 사람은 야채 안 먹으면 결핍이 되기 때문에 병 걸리는데 이미 그거를 자기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채소를 안 먹어도 되는 거죠. 호랑이는 자신의 영역 관리에 철저하고 물을 좋아해 수영을 즐기며 속도와 유연성을 겸비한 사냥 실력, 절대적 육식을 하는 이유 등 그동안 생태적으로만 파악됐던 호랑이의 특징이 유전학적으로도 밝혀진 데 의미가 있다. 호랑이 유전자 해독은 멸종위기의 호랑이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다. 그 선두에 우리나라가 있다. 세계 유수의 논문에서 우리 한국 호랑이의 게놈 지도를 표준으로 인용하고 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 표준을 써야 되고 자기 호랑이 해독해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종주국입니다. 축구의 종주국처럼 호랑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놈의 종주국입니다. 야생 호랑이가 절멸 상태인 한반도. 멸종 위기종은 갈수록 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냥이고요. 작년 8월에 철원에서 새끼 상태로 구조가 된 아이예요. 임정은 팀장은 사냥뿐 아니라 멸종 위기의 한국 호랑이 보호를 위해 실제로 뛴 경력도 있다. 15년 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맞닿은 접경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호랑이 위치 추적 연구에 참여했다. 호랑이가 얼마나 살고 있나, 어디에 살고 있나, 그다음에 이제 올무 제거 활동이 있고, 당연히 그런 접경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중국으로 건너오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호랑이가 두만강을 향해서 가는 발자국이 또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야생 호랑이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곳 호랑이들에게 국경은 없다. 호랑이 보셨어요, 중국에서? 발자국만 봤습니다. 제가 매일 그 구조 페트롤을 나가시는 분들한테, 순찰을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봤냐고 라고 하니까 못 봤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 모니터링 할 때 찍힌 사진을 보면 불과 본인이 지나가기 5분 전에 호랑이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호랑이를 볼 수가 없었대요. 수난의 세월 동안 인간을 두려워하는 DNA가 새겨진 건 아닐까.
렌즈가 이만해요. 딱 약간 총구 같잖아요. 근데 이 렌즈가 무인 밀렵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멍이 시커멓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멸종이 직전에 있는 지금까지 피해를 너무 당하면서 이게 DNA화되고 자식들한테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위험하고 인간도 위험하다고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힘든 거예요, 호랑이는. 사람을 아주 무서워해서 후닥닥 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했죠. 호랑이가 그 전체 동아시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태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연결 통로가 끊어진 상태가 된 거죠. 호랑이들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선을 만들어주고 사람도 호랑이를 해가 되지 않는 이런 선을 지켜주는 그거부터가 공존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 너머가 두만강입니다. 북한 지역 호랑이와 장백 지역 호랑이가 서로 교류하면서 DNA를 교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DNA가 교류되면 멸종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백두대간을 넘어 호랑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